네, 전 튜닙에서 일하고 있는 고현웅이라고 하고요.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패러럴 퍼포먼스, 빅모델 배포를 향한 여정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가장 먼저 목차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가장 먼저 저는 고현웅이라고 하고 저를 이제 설명하려면 이 딱 두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Make NLP easier for everyone 이거랑 Be a creator, not a programmer 라는 두 문장을 설명할 수 있는데 일단 저는 NLP를 되게 모두에게 쉽게 만들고 싶어서 사용하기 쉬운 오픈소스를 개발을 해왔고요. 그리고 되게 열려있는 커뮤니티들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다음에 Be a Creator, Not a Programmer라는 거는 좀 이제 기존 것을 가져와서 그냥 사용하는 개발자가 아니라 뭔가를 창조해내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연구 조직에서 나와서 이제 스타트업을 창업하게 됐고요. 요즘에는 이제 좀 난이도가 높고 이제 막 개척되고 있는 분야인 초거대 언어 모델 엔지니어링 분야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랭콘 주제가 코퍼스는 많아지고 진입 장벽도 낮아졌는데 자연어 처리는 왜 아직도 어려운가? 라고 들었어요. 사실 요즘 딥러닝, NLP 쪽에서 한 장 요약하면 이럴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좀 쉬워지기보단 좀 더 어려워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술도 기술이지만 이 GPU 장비가 너무 이제 많이 필요해지기 때문에 개인이 이제 접근하기 좀 어려워지고 있지 않나 점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직장 동료랑 얘기를 하다가 버트같이 작은 모델은 이라는 말을 우연치 않게 했는데 2년 전에 분명히 버트가 굉장히 큰 모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GPT-3라는 모델이 나오고 나서 이 빅모델로 가는 이 추세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몇몇 연구들에서 이제 얘기하기를 모델의 아키텍처 같은 것들이 생각보다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이제 연구 결과가 있었죠. 그러니까 뭐 어텐션 같은 것도 안 쓰고 그냥 MLP만 가지고도 어텐션과 비슷한 성능을 내거나 어, 기존에 이제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에 많은 변화를 가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 우리 삶에 쓰이는 애플리케이션에는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라는 이런 주장이 많았고요. 결국에 관건은 이제 모델과 데이터의 크기 이들이 성능과 곧 비례하더라라는 걸 좀 알아냈어요. 그래서 이전에도 모델의 크기와 데이터의 크기가 중요한 건 알았지만 이걸 진짜 엄청나게 키워보니까 되게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더라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아마 이대로 간다면 몇 년 뒤에는 이제 GPT-3가 지금 버트 같은 취급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누군가 이제 GPT-3 같이 작은 모델들은 이라는 이제 표현을 자기도 모르게 쓰고 있는 시대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들이 이제 라지 스케일 랭귀지 모델을 바라보는 관점이 사실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이랑 똑같은데 크기만 몽땅 키웠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 라지 스케일 LM을 학습하고 운용하려면 굉장히 많은 이제 엔지니어링들이 들어가야 돼요. 뭐 메가트론 LM, 뭐 트리톤 서버, 뭐 무슨 딥스피드 이런 것들이 막 붙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엔지니어링적으로요. 따라서 이제 랭귀지 모델의 성능은 모델과 데이터의 크기에 비례한다라는 게 현재까지의 최신 연구 결과고요. 따라서 큰 모델과 큰 데이터를 잘 다룰 수 있어야 이제 이런 흐름에 따라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추세가 요즘 NLP를 좀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한테는 고가의 장비도 없고 저런 고급 엔지니어링 스킬도 굉장히 갖추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네. 이 패러럴 퍼포먼스라는 도구는 이런 점에서 착안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패러럴 퍼포먼스에는 네 가지 디자인 프린시플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이피션트 모델 패러럴리즘, 효율적인 모델 병렬화 도구입니다. 이 모델 병렬화라는 것은 여러 대의 GPU의 모델을 쪼개서 올려놓고 처리하는 방식인데요. 왜 효율적이라고 하는지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패러럴 퍼포먼스는 추론과 배포를 위해 개발된 도구입니다. 그래서 웹서버에 모델을 배포하거나 할 때 사용할 수 있고요. 현재는 학습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데 허깅 페이스 팀과 협업하고 있고 이제 학습 기능을 같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성이 뛰어난 도구입니다. 허깅 페이스 트랜스포머스에 존재하는 70개의 모델 중 68개 모델에 대한 병렬화를 지원하고요. 새로운 모델이 출시되더라도 아주 쉽게 이 패러럴 퍼포먼스 인테그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용하기 쉬운 도구입니다. 패러럴 포머스는 코드 딱 한 줄만으로도 모델 병렬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패럴포머스를 만든 모티베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 튜닙이라는 회사는 이제 오픈 도메인 챗봇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저랑 이제 여기 대표님인 박규병님과 대화를 하다가 요즘에 이제 좀 큰 모델들, 블렌더봇 9빌리언이나 GPT 네오 3빌리언 같이 큰 모델들이 제일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좋은 대화 모델을 만들려면 기존 모델들을 좀 사용해보고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짜 별일 아니라는 듯이 웹서버에 한번 띄워보세요 라고 했어요. 저도 사실 이게 진짜 별일이 아닌 줄 알고 이제 하겠다고 딱 한 거죠. 근데 이제 모델의 순수한 용량만 이 블렌더북 9이라는 모델의 순수한 용량만 거의 18GB에 가깝고 웹 서버에 배포하려면 실제로는 이제 더 많은 용량이 필요하게 돼서 22GB 이상의 용량이 필요합니다. 저희 사내에서는 이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GCP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22GB 이상의 커다란 VRAM 용량을 가진 거는 A100이라는 아주 비싼 GPU 뿐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모델을 배포하고자 했는데 이 모델들을 전부 배포하려면 A100 3장에서 4장 정도가 필요했는데요. 이 A100 3장에서 4장을 운용하려면 하루에는 32만 원, 한 달 내내 켜놓으면 1,000만 원의 비용이 소모됐습니다. 그러나 크기가 작은 GPU 여러 대는 크기가 큰 GPU 한 대에 비해서 동일 용량 대비 훨씬 저렴해요. 물론 A100 같은 GPU, 이런 GPU들이 연산 속도가 훨씬 빠르겠지만 그보다도 어, 일단 배포가 가능하다라는 점에서는 작은 GPU를 사용해도 훨씬 저렴하게 배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모델 패러럴리즘이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작은 GPU 여러 대에 모델을 쪼개서 올려서 배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델 병렬 처리라는 것은 모델의 각 부분을 서로 다른 GPU에 올려놓고 처리하는 방식인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하나의 모델을 4개의 머신에 나눠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이런 방식이 모델 병렬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 병렬 처리에는 이제 두 가지 큰 부류가 있는데 가장 먼저 인터레이어 병렬 처리라고 있습니다. 인터레이어 병렬 처리는 신경망의 특정층을 특정 GPU에 올려놓는 방식이에요. 이 그림처럼 1번, 2번, 3번 레이어는 디바이스 1번에 올려놓고 4번, 5번 레이어는 디바이스 2번에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게 인터레이어 병렬 처리라고 하고요. 대표적으로 구글의 G파이프,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이프 드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인트라레이어 병렬 처리라는 것도 있는데요. 신경망 내에 텐서를 쪼개서 올려놓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512 곱하기 512짜리 어떤 행렬이 있다고 하면은 이거를 512 곱하기 256, 이 행렬 두 개로 쪼갤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 쪼개진 텐서를 각각의 디바이스에 올려서 처리한 뒤에 연산 결과를 더해서 출력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으로 엔비디아의 메가트론 LM 같은 것들이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패러럴 포머스도 이렇게 인트라 레이어 병렬 처리를 활용했습니다. 메가트론 LM의 처리 기법을 동일하게 이용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연산해서 나온 이 결과값과 이 각각을 연산해서 마지막에 콘캣하니 연산 결과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메가트론 LM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셀프 어텐션 레이어에서 이 앞쪽 키 쿼리 밸류 프로젝션이 일어나는 영역에선 컬럼 패러렐 리니어라고 해서 이 행열의 행열 중에 열 부분을 쪼개서 이 두 개의 GPU로 쪼개서 올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뒤쪽인 이제 아웃풋 프로젝션 부분에서는 로우 패러렐 리니어라고 해서 행열 중에 이 앞쪽 행에 대해서 두 개로 쪼개서 이런 식으로 올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GPU에 올려놓을 수 있고요. 쪼개서 물론 이제 GPU가 더 많아지면 이제 이거를 128로 쪼개서 4개로도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동일한 입력을 복사해서 각 디바이스로 복사합니다. 그다음에 각 디바이스에서 병렬적으로 멀티헤드 어텐션 연산을 수행하고요. 연산된 결과를 한 번에 모아서 더해줍니다. 그러면은 병렬화하기 이전과 연산 결과가 동일합니다. 마찬가지로 MLP 레이어에서도 동일하게 처리하는데요. 이 앞쪽 레이어에서는 이 MLP 레이어 앞쪽 레이어에서는 마찬가지로 컬럼 패러렐 리니어를 수행해서 이 뒤쪽을 쪼개주게 되고요. 이 두 번째 프로젝션에서는 로우 패러렐 리니어를 수행해서 앞쪽을 쪼개주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동일한 입력을 복사해서 각 디바이스로 복사해주고 각 디바이스 병렬적으로 MLP 연산을 수행해줍니다. 그리고 연산된 결과를 모두 더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레이어로 넘어가는 거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이런 메가트론 LM 기반의 인트라 레이어 병렬 처리를 지원하는 도구가 그럼 기존에 없었느냐라고 하면은 있었습니다. 이 딥스피드라는 도구가 있었는데요.
지로 등의 최신 메모리 최적화 기법을 제공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이 딥스피드에서는 메가트론 LM과 커널 퓨전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모델 병렬화 기능을 지원하고 있고요. 패스터 트랜스포머라는 NVIDIA 도구도 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메가트론 LM과 커널 퓨전 기반의 모델 병렬화를 지원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두 도구는 메가트론 LM의 그 병렬화 기능이 초점이 아니라 커널 퓨전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커널 퓨전이라고 하면은 이 쿠다 연산을 수행할 때 기존에는 VRAM에서 GPU로 텐서를 가져온 다음에 연산을 하고 다시 저장을 하고 다시 로드해서 연산을 하고 저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원래 구현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의 파이토치에 이제 커널을 사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커널을 구현해서 이 GPU 코드를 구현해서 VRAM에서 텐서를 로드한 다음에 여러 가지 연산들을 한 번에 연산하고 마지막에 이제 저장을 하게 되면 이 중간에 들어가는 로드 스토어 비용이라든지 이 함수를 호출하는 이 오버헤드가 줄어들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존에 있는 이 딥스피드와 패스트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커널 퓨전을 이용한 속도 개선에 방점이 있고요. 이 메가트론 LM 기반의 모델 병렬화는 약간 이제 부가 기능처럼 들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뭐냐면 가장 먼저 스케일러빌리티의 문제인데요. 이 두 도구 속도는 빠르지만 지원하는 모델이 너무 적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허깅 페이스 트랜스포머스에는 약 70여 가지의 모델이 현재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딥스피드 인퍼런스 같은 경우는 GPT-2, GPT-neo, 버트 이 세 가지 모델을 지원하고 있고요. 패스터 트랜스포머는 GPT-2와 버트를 지원하다가 최근에 XLN을 지원하기 시작해서 마찬가지로 세 가지 모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배포하고 싶었던 블렌더 복과 같은 시퀀스 모델은 애초에 이 두 개 도구로는 배포를 할 수가 없었어요. 두 번째로 디플로이먼트인데요. 딥스피드 인퍼런스의 경우는 웹서버에 배포하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이게 인퍼런스 모듈인데도 불구하고 데이터 패러럴리즘에 사용하는 학습용 런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웹서버에 배포가 불가능했고요. 세 번째로 메모리 인 이피션시 문제가 있었습니다. 딥스피드 인퍼런스는 굉장히 메모리 비효율적으로 동작하고 있었고요. GPU와 CPU 메모리 모든 영역에서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동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심플리시티 문제인데요. 패스트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사용법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분야에 입문한 사람들은 거의 이제 이거를 쓰는 게 어렵다고 보일 정도로 사용법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네 가지 문제들을 해결을 하려고 도전했고 그 결과 나온 게 이 패러럴 포머스라는 도구입니다. 가장 먼저 스케일러빌리티의 문제인데요. 기존 도구들의 병렬화 방식은 첫 번째로 텐서를 슬라이스하고 두 번째로 이 레이어를 리플레이스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가장 먼저 모델의 병렬화 가능한 파라미터들을 불러오고요. 이런 식으로 쿼리 레이어, 키 레이어, 밸류 레이어, 아웃풋 프로젝션 레이어, 그다음에 MLP 앞쪽 레이어, MLP 뒤쪽 레이어 이런 식으로 기존 모델에서 파라미터들을 불러오고요. 이 파라미터들을 메가트론 LM의 방식으로 쪼개게 됩니다. 이 앞쪽 부분은 컬럼 와이즈, 그다음에 뒤쪽 부분은 로우 와이즈로 이런 식으로 쪼개주게 되고요. 이 쪼개진 파라미터로 퓨스 커널 레이어라는 이 클래스를 이용하여 레이어를 생성합니다. 여기서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도 같이 있는데 이 부분은 병렬화가 불가능한 영역이고요. 여기 앞쪽 이 부분만 병렬화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 생성된 레이어로 기존의 레이어를 교체합니다. 그러면은 이 모델의 포워드를 실행했을 때 이 기존 모델의 포워드 함수가 아닌 이 퓨스 커널 레이어의 포워드 함수가 실행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 퓨스 커널 레이어를 교체하는 부분에 있어요. 여기서 포워드 함수에서 이 퓨스 커널 레이어에 포워드 함수를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모델의 스케일러빌리티가 높을 수가 없는 거죠. 네. 문제는 이제 랭귀지 모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하나의 레이어에서 이 모든 모델의 메커니즘을 전부 다 구현해 놓는 게 애초에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레이어 같은 경우는 퓨스 쿠다 커널 연산, 아까 제가 말한 커널 퓨전을 이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모델을 지원하려면 이 쿠다 코드로 이 모든 모델의 코드를 다시 다 구현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모델들은 그 모델만이 가진 특수한 연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빅버드 같은 모델들은 랜덤 어텐션이라는 연산이 있고 뭐 GPT 네오는 로컬 어텐션이라는 연산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 커널 단으로 전부 다 다시 구현하는 건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고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모델 두세 개만 지원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제 생각에는 사실 이게 속도도 중요한데 일단은 지금 제 경우에서는 아예 사용이 불가능하니까 저는 시퀀스 모델을 100% 해야 되는데 아예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퓨스 커널을 안 쓰고 하면은 이 스케일러빌리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존 도구들의 병렬화 방식에서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전에 레이어를 이제 리플레이스 한다면 전 텐서만 리플레이스하고 기존 허깅 페이스 레이어를 그대로 활용하는 방식을 고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이 패러포머스의 진행 방식은 다음과 같은데요. 가장 먼저 모델 병렬화 가능한 파라미터를 불러옵니다. 똑같죠? 그다음에 똑같이 이렇게 메가트론 LM 방식으로 이 파라미터를 첨가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부분이 다른데 이 기존 모델의 레이어에 이 텐서들을 새로 입력해 줍니다. 네. 그다음에 이 포워드 함수를 실행하면 기존 모델의 포워드 함수가 실행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델은 쪼개졌지만 포워드 함수는 기존 모델 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좀 대략적으로 보자면 다음과 같은데요. 기존 커널 퓨전을 이용하는 방식들은 여기 전부가 변경됩니다. 이 레이어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사실 이 포워드 여기도 바뀌겠죠. 이 전부가 변경된다고 하면 제가 만든 패러럴 포머스는 이 코드는 전부 유지가 된 채로 여기 레이어의 파라미터만 이제 바뀌게 되는 구조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모델이 가진 특수한 메커니즘에 대한 코드를 전부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 70개 모델 중에 68개 모델에 대한 병렬화를 성공했고요. 대신 이제 속도에 대한 이점은 좀 포기를 한 거죠. 커널 퓨전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속도에 대한 이점은 포기했지만 스케일러빌리티의 이점을 얻었고요. 언어 모델뿐만 아니라 VIT나 클립 같은 비전 모델, 그리고 웨이브 투 백투 같은 음성 모델도 병렬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두 번째로 디플로이먼트 문제인데요. 기존의 이제 멀티프로세싱 런처는 프레임워크의 코드가 유저의 코드를 동시에 여러 번 실행시키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토치 디스트리뷰티드 런치 명령어나 혹은 딥스피드 런처 같은 것들이 이런 식으로 동작하고 있죠.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가장 먼저 병렬화와 관계없는 부분까지 병렬화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병렬적으로 실행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트랜스포머스의 모델을 로딩하는 코드인데요. 이 코드를 여러 번 동시에 실행해버리기 때문에 모델이 진짜 CPU 램에 여러 번 올라갑니다. 여기 쿠다나 2를 찍지 않았기 때문에 이 코드가 램에 그대로 이 모델이 램에 올라가게 되는데 이 램에 여러 번 복사되게 돼서 결국 CPU 메모리가 초과되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쓰는 이제 플라스크의 서버를 오픈하는 코드인데요. 이 코드 역시 동시에 여러 번이 동작하기 때문에 포트가 중복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멀티 프로세싱으로 그냥 여러 번 똑같은 코드를 돌리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진짜 이런 상황이 오는 거죠. 에러 때문에 진짜 어질어질한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병렬화를 해제할 수 없는 이 디패러라이제이션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기존에 이제 부모 프로세스가 있고 자식 프로세스가 있으면 이 자식 프로세스를 조인하는 연산은 부모 프로세스에서 실행할 수 있죠. 그런데 이 프레임워크의 코드가 부모 프로세스이고 자식 프로세스는 유저의 코드이기 때문에 유저의 코드 내에서는 이제 조인 연산을 호출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병렬화를 결국에 해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고요. 따라서 이제 패러럴 포머스에서는 병렬화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만 병렬적으로 동작하게 만들자라는 제 생각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딥스피드 인퍼런스 같은 도구들은 이 모든 부분이 병렬적으로 동작하게 되는데 패러럴 포머스는 실제로 병렬적으로 동작해야 되는 이 병렬화 부분과 이 연산 부분만 병렬적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기존의 멀티 프로세싱 런처와 다르게 저는 이제 유저의 코드가 부모 프로세스가 되고 프레임워크의 코드를 여러 번 동시에 실행하는 이런 구조로 변경하게 됐고요. 이런 프로세싱 방식을 제가 인버전 오브 프로세스 컨트롤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가장 먼저 모델을 로딩하는 이 부분은 병렬적으로 동작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싱글하게 이제 하나의 프로세스에서 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모델만 램에 올라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패러럴라이즈라는 함수로 출하는 순간 이 메인 프로세스인 유저 코드에서 프레임워크 코드를 서브 프로세스로 분기하게 됩니다. 이때 메인 프로세스는 뮤텍스에 의해서 락이 걸려있게 되고요.
이 순간에 이제 이 텐서 슬라이싱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코드들은 GPU에서 돌게 되고요. 여기 있는 코드는 이제 CPU에서 돌게 됩니다. 그다음에 앱접 런이 실행되면 이 부분도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번 돌면 안 되기 때문에 CPU에서 돌게 되고요. 포트 겹침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실행되는 동안은 여기 있는 서브 프로세스들은 뮤텍스에 의해서 락이 걸려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사용자가 만약에 이 generate text라는 함수를 호출했다면 이 토크나이징 같은 이런 전처리 작업들이 CPU에서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서브 프로세스들로 이제 연산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델.generate가 제너레이트가 호출되는 동안 이 메인 프로세스는 막혀 있게 되고 여기는 서브 프로세스들이 동작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병렬적으로 동작을 하는 거겠죠.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가트론 LM의 방식으로 병렬적으로 연산하고 더하고 하는 연산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연산이 끝나고 나면 이제 이제 디코딩을 하고 사용자에게 이제 출력된 결과를 반환하는 이런 식의 연산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다음 패러럴 퍼포먼스는 이제 이런 구조 때문에 디패러라이즈도 가능한데요. 만약에 모델.cpu라는 그런 함수를 호출하면은 디패러라이제이션 요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제 부모 프로세스인 유저 코드에서 자식 프로세스들의 조인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 분기되었던 서브 프로세스들이 조인되고요. 여기 이 부분에서 할당했던 GPU 메모리가 해제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프로세스 간의 데이터 전송은 어떻게 수행했을까라고 이제 궁금증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이죠. 프로세스 간의 데이터 전송을 수행하는 부분이. 네, 여기선 제가 이제 공유 메모리, 쉐어드 메모리를 사용해서 데이터 전송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메인 프로세스에서 데이터를 생산하면은 이 서브 프로세스 데이터를 소비하는 이 생산자 소비자 방식으로 구현을 하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연산이 끝난 결과가 다시 공유 메모리를 써지고 다시 이 결과가 메인 프로세스로 와서 클라이언트 유저에게 반환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제 백렬화된 모델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웹서버에 배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메모리 이니피션스 문제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CPU 메모리에 대한 비효율성은 이제 인버전 오브 프로세스 컨트롤러 해결을 할 수가 있었고요. 사실 이 문제는 지금도 딥스피드의 아주 심각한 문제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제 딥스피드 측에 이슈를 남겨가지고 이거 뭐 같이 어떻게 해결할까 이제 논의를 했었는데, 네. 아무튼간에 이건 이제 인버전 오브 프로세스 컨트롤러 해결을 했고요. 딥스피드 인퍼런스 같은 경우는 모델의 모든 파라미터를 GPU에 올려놓고 병렬화를 시작하게 돼요. 사실 이게 약간 좀 멍청한 게 여기서 이제 만약에 여기서 여기로 바로 GPU에 올릴 수 있었다면 굳이 병렬화를 할 필요가 없이 모델을 띄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작 GPU 메모리가 부족할 때는 이 방식으로 병렬화 할 수가 없겠죠.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패러럴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모델의 모든 파라미터를 CPU에 올려놓고 나서 병렬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CPU 메모리가 일반적으로 GPU 메모리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이제 커다란 모델도 작은 GPU로 이제 적절하게 병렬화 처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제가 아까 효율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마지막으로 심플리시티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런 것들을 제가 구현해놓고 사용자한테 직접 하세요라고 하면 사용자들은 이걸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내가 만든 도구가 좋은 도구라면 사용자가 이런 구현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더라도 손쉽게 원하는 기능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패러럴 포머스는 사용하는 방법을 진짜 배울 필요가 없고요. 코드를 한 줄만 실행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모든 처리가 자동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트랜스포머스 코드와 이제 플라스크 코드인데요. 여기에 이제 이 패러럴 포머스를 인풋해서 패러라이즈라는 함수를 호출해주기만 하면 이제 이 모든 처리가 자동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몇 개의 GPU를 사용할 건지 뭐 이 정도만 적어주면 이제 잘 동작하게 되고요. 그래서 패러럴 퍼포먼스는 메소드 하이제킹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런 것을 가능하게 했는데요. 일종의 프록시 기법이에요. 그래서 사용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메소드를 제가 이 펑션의 객체를 가져와서 제가 만든 함수로 교체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용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메소드를 호출하면 이 코드의 흐름을 하이제킹해서 필요한 작업들을 함께 프록시해서 수행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패러럴 퍼포먼스의 이 네 가지 디자인 프린시플인 이피션트 모델 패러럴리즘은 이 레이지 GPU 얼로케이션으로 해결을 했고, 디플로이먼트는 인버전 오브 프로세스 컨트롤,
스케일러빌리티는 쿠다 커널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결을 했고요. 심플리시티는 메소드 하이제킹을 통해서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사용법과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흔히 쓰이는 이런 확인 페이스 모델을 로딩하는 코드죠. 네, 이렇게 모델을 불러온 다음에 이 패러럴라이즈 함수에 모델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FP16은 이제 이 프리시전을 FP16으로 할 건지 32비트로 할 건지 이걸 설정해주면 되고요. 좀 더 자세한 로깅을 보고 싶다면 벌보스의 디테일 같은 걸 넣어주면 됩니다. 모델을 여기 넣어주기만 하면은 이제 백열화가 잘 수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코드는 이제 기존에 하던 대로 해라라는 거예요. 패러럴 포머스에 관련된 코드가 전혀 없고 기존에 우리가 하던 그냥 인퍼런스 코드이죠. 배포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하던 것처럼 그냥 똑같이 하면은 동일하게 동작합니다. 그다음에 GPU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싶으면 이 메모리 얼로케이티드, 메모리 리저브드, 메모리 캐시드라는 이런 함수를 호출하면 되고요. 백열화를 해제하고 싶다면 여기서 CPU나 쿠다나 2를 찍으면 백열화가 해제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쿠다를 찍게 되면 이 쿠다라는 거는 GPU 0번에 모든 모델의 파라미터를 모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서 모델이 다 내려가서 다시 여기로만 올라가게 되고요. 모델의 CPU를 찍으면은 모든 GPU가 이제 비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몇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이건 제가 만들어 놓은 FAQ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N개의 GPU로 모델을 백열화했는데 왜 정확히 GPU 사용량이 N배로 감소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모델에 이제 논 패러럴라이저블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베딩이나 노멀라이제이션 같은 영역들은 현재 백열화가 불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모든 GPU로 복사되어 올라갑니다. 때문에 메모리 사용량이 조금 더 증가하겠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터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공유 메모리를 할당해야 됩니다. 이게 모든 GPU에 관통하여 할당되기 때문에 메모리 사용량이 약간 증가하고요. 세 번째로 인풋 텐서가 GPU에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GPU 사용량이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인풋 텐서가 원래 GPU 1번에만 올라가게 된다면 이렇게 하면은 GPU 여러 개 텐서를 복사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인풋 텐서가 여러 개 올라가게 되고 메모리 사용량이 증가합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얼마나 많은 GPU를 사용하는 게 좋냐라고 물어보면 가능한 적은 GPU를 사용하는 게 좋고요. 하나의 서버에서 이제 멀티플 모델을 백열화할 수 있냐라고 하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마스터 포트를 지정해줘서 이 프로세스 통신에 사용되는 포트를 변경해주면 이런 식으로 모델 여러 개도 백열화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원되지 않는 모델은 왜 지원이 안 되냐고 하면은 가장 먼저 빅버드와 같은 모델들은 이 레이어가 다이너미컬리하게 체인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모델의 추론을 수행하기 전에 이제 모델을 백열화 해놓고 나서 이제 추론을 수행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제가 백열화 하면서 바꿔놨던 텐서들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조상 불가능했고 두 번째로 컨볼루셔널 레이어는 이런 메가트론 이런 방식으로 백열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브벌트나 스퀴즈벌트 같은 모델들은 일부분만 백열화 가능하거나 전부 백열화 할 수 없었고요. 앵그램 어텐션이라는 이런 메커니즘인데 프로피넷 같은 이런 모델들이 앵그램 어텐션이라는 메커니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들은 제가 백열화를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고요. 네 번째로 이제 인코더 디코더 모델이라는 이제 프레임워크가 확인 페이스 안에 있는데 이걸 사용하면은 저희가 만들어 놓은 이 폴라리스라는 이 메커니즘과 잘 맞지 않아서 적용이 불가능했고요. 그다음에 이 라그 같은 모델들은 이제 모델이 증열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멀티 프로세스로 뿌릴 수가 없게 되어서 네, 백열화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도구를 도커에서 사용할 수 있냐고 하면은 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몇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제가 실험한 결과 이 모델이 GPU에 올라가면은 모델 하나만 한 개의 컨테이너에서 올릴 수 있고 여러 개의 모델을 동시에 하나의 컨테이너에서는 하나의 GPU에는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커를 사용하면은 하나의 모델을 GPU 0123에 이제 병렬 처리를 했다면 다른 모델을 GPU 0123에 다시 할당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실 패러럴 퍼포먼스의 문제보다는 도커랑 멀티 프로세싱 이 패키지 간의 문제인데 아주 몇 가지 사소한 이슈가 있어서 네, 이거까지 설명은 길어지실 것 같고 여기 이제 제 깃허브 레포 가셔가지고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시어드 메모리 사이즈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도커 컨테이너를 기본적으로 만들게 되면 이제 디폴트 값이 시어드 메모리가 2MB로 할당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이제 더 큰 데이터를 전송해야 되기 때문에 시어드 메모리 사이즈를 좀 더 키워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패러럴 포머스에 대한 발표를 마쳤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현재는 지금 퓨처웍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 도구를 만들었을 때 마이크로소프트 딥스피드 팀에서 너네랑 협업하고 싶다. 너가 구현한 거를 딥스피드 쪽에 그 메커니즘을 구현해주면 어떻겠냐라고 이제 먼저 협업을 제안했고요. 그다음에 허깅 페이스 트랜스포머스 이 도구를 인테그레이션 하면 어떻냐라는 이제 제안이 있어서 같이 이제 인테그레이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먼저 이제 저희는 이제 패러럴 포머스를 만들었지만 사실 패러럴 포머스에 들어간 메커니즘을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패러럴 포머스를 아카이빙 시킬 예정이고요. 여기 있는 메커니즘을 딥스피드 쪽으로 완전히 인테그레이션 시킬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아까 이 쿠다 퓨전 커널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쪽을 딥스피드 팀과 같이 협업을 해서 패러럴 포머스에 맞는 이 퓨스 쿠다 커널을 같이 개발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만들어진 이 딥스피드에 있는 코드를 트랜스포머스에 이제 인테그레이션을 하고 그다음에 텐서 패러럴리즘뿐만 아니라 데이터 패러럴리즘, 파이프라인 패러럴리즘까지 이어서 3D 패러럴리즘을 최종적으로 구현할 수 있게 사용할 수 있게 구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팀과 최근에 이제 이렇게 뭐 화상 미팅을 하면서 이야기를 주고 받았고요. 허깅페이스 팀과도 이제 계속 네, 이렇게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 저희 TF가 아예 구성이 됐고요. 그래서 슬랙방도 하나 파졌어요. 그래서 계속 거기서 논의하면서 개발 어떻게 할까 하면서 이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실까요?